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하거나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하시는 변명이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어떤 물건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한 것이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라고 변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범죄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사람한테 돈 받아서 우리에게 가져오세요. 이거 보이스피싱 피해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죠?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든지 상품권 구매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채권 추심회사, 대부업체, 물류회사, 가상자산업체 같은 그럴싸한 이름을 가져다 붙입니다.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다, 서류를 전달하는 임무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같은 내용으로 사람들을 속이죠. 심지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채용 공고를 올리고 이력서와 신분증을 받기도 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 없는 일을 시키다가 갑자기 오늘 담당 직원이 출근을 하지 못했다. 급하게 한금만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현금을 받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면 처음부터 의심하기는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죠.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람을 구하는 방식이 상당히 교묘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원 확인을 한다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처음에 돕다가 나중에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신분증까지 받아갔는데 설마 범죄 조직이겠냐라는 생각으로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간단합니다. 바로 유죄를 인정하고 최대한 양형으로 다투면 되죠. 처음부터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어느 순간 업무가 이상해지는 경우는 사안이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며칠 동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을 시켰을 때 그 즉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꼬드깁니다. 원래 이렇게 다 하는 일이다. 전임자가 하루만 안 나와서 그런 거니 잠깐만 도와달라고요. 당연히 정상적인 업무라면서 수차례 안심시킵니다. 대부분의 현금 전달책들이 진짜 정상적인 일인 줄 알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속아서 일을 시작하게 됐더라도 일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지점이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들었느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정상적인 일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한 것은 아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100%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거 불법적인 일이 아닐까? 뭔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뭐 그래도 상관없겠지 하면서 일을 계속하는 경우에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속인 사람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저는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속인 적이 없습니다. 맞죠? 직접 전화하신 적은 없죠. 하지만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은 대부분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책, 콜센터, 관리책, 현금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환전책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전부 다르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속아서 준비한 돈을 직접 받아 조직으로 전달합니다. 어찌 보면 범죄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역할이죠. 따라서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사안에 따라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무죄 주장만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실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데도 피해자에게 어디 은행에서 나왔다, 어디 캐피탈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유죄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문서를 보여주거나 피해자를 조직원과 통화하게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받은 뒤에 이상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유죄로 인정될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무죄만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처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금이 크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담했다면, 그런데도 경찰 조사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객관적인 증거가 전부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데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다가는 사건을 훨씬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식적인 면접이나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채용 담당자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만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 실제 회사의 주소나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지, 업무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주지는 않았는지, 왜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말한 적이 있는지, 가짜 영수증이나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를 전달했는지, 현금을 쇼핑백이나 상자에 넣어서 전달했는지, 무인 보관함을 이용했는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같은 일을 반복했는지, 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뒤에도 계속해서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러한 사정들이 2개 이상 겹치게 된다면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대법원도 구체적으로 따져보라고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단순히 업무가 이상해 보인다라는 사실만 놓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채용됐는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근로계약서가 있었는지, 어떤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몇 번이나 돈을 수거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돈을 다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보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피고인의 나이와 지능, 사회 경험과 경력은 어떤지,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무죄를 받은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정말 성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경찰서 가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되는 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조사 한번 잘못 받아서 집행유예 받을 사건이 실형이 되고 2년 살게 될 사건이 5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으시라는 얘기죠. 현금 전달책으로 일한 것은 물론 잘못된 행위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정말 소중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져다 주었다면 범죄의 완성을 도운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금 전달책이든 장집이든 콜센터 조직원이든 전부 다 똑같이 밉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경중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실제로 자기가 한 행동만큼 책임지고 그 이상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십시오. 최초로 본인이 보았던 구인 공고가 있다면 준비해 가시고, 공고가 삭제됐다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람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꼭 준비해 가세요. 두 번째로 이력서와 신분증을 제출했다면 왜 제출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다는 자료를 자발적으로 조직에 제출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조직원과 나눈 대화를 전부 보관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조직원들이 꼬리 자르기로 전부 삭제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더 많아 대화 내용을 전부 수집하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화를 한 게 있다면 녹음이라도 제출을 해야겠습니다. 이동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데 본인의 타임라인, 교통카드, 택시 이용 내역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면 본인이 피해를 어떻게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다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을 숨겼다가 수사나 재판 도중에 추가 범행이 밝혀지는 경우 형사 절차가 길어지고 징역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처음부터 전체 범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당과 수수료는 얼마를 받았는지, 회사의 실체를 검색해본 기록이 있는지, 이상에서 질문한 내용이 있는지, 업무를 그만두겠다고 한 대화가 있는지,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진 출석한 기록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화를 읽어보시다가 이 부분은 나에게 불리하겠는데 싶어서 지우시는 분들 있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 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혹시 의심스럽지 않았나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대답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건마다 변호 전략은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처음에는 무죄 주장하다가 나중에 유죄 인정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무죄 주장하면서 피해자랑 합의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무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처음에 고의를 다투다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도 있으며 사건을 진행하면서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건은 무죄 주장을 접고 빨리 합의와 양형에 집중해야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워들은 어설픈 법률 지식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에게 상담 오실 때 인터넷으로 검색한 기록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알아본 거 말씀하셔도 되고요. 같이 검토하면 되죠. 다만 틀린 내용을 끝까지 맞다고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사건 기록과 증거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 피해자에게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셨던 분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합의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죠. 징역형 1년을 줄이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나는 돈 없으니까 1년 내내 돈을 벌어봐도 3천, 4천만 원 벌기 힘드니까 그냥 시원하게 감옥에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고생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돌아다니십니다.
공탁도 고려해야 하고 합의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집어드렸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실제 사안들은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